차가운 공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방금 전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닌 절망의 냉기였다. 서유진은 창백해진 손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옆 좌석에 앉은 남편 강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옆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단해 보였지만 유진은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녀는 그의 모든 미세한 표정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민혁 씨, 유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늘고 연약하게 들렸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그녀의 말은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강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이 밟을 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흐릿한 잔상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마지막 검사 결과에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원인 불명의 불임이라는 6글자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의 집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민혁의 집안 즉 유진의 시댁은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유진은 비록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능력으로 민혁의 회사에서 전략기획팀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었다.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한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하지만 드라마의 이면에는 현실의 냉혹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유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압박은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몸에 좋다는 한약은 쓰디쓴 맛을 참아가며 몇 년째 달고 살았고 고통스러운 검사와 시술도 묵묵히 견뎌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민혁은 겉으로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초조함과 실망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시어머니의 차가운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결국 오늘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다. 엔진이 꺼지자 숨막히는 정적이 다시 그들을 덮쳤다. 강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지 않은 채로 마치 혼잣말을 하듯 차갑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셔. 그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심장에 밝혔다. 유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적셨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그랬다. 강민혁은 자신의 의지를 가진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전달하는 인형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결정 뒤에는 시어머니의 뜻이 있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내 의견이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야. 당신도 이해해야 해. 민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말은 이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본질은 일방적인 통보이자 잔인한 책임 전가였다. 유진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란 말인가? 지난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대를 이을 아이 하나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유진은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유진을 기다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차 안에 홀로 남아 한참 동안 흐느꼈다. 차갑게 식어버린 가죽 시트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고 이 집의 안주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차에서 내린 유진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탔다. 민혁은 이미 올라가고 없었다. 텅 빈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퉁퉁 부은 눈핏기 없는 입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 그녀는 이 낯선 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들고 온 병원 서류와는 다른 훨씬 더 두껍고 무거운 느낌의 봉투였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앉아. 민혁이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차 안에서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 같았다. 유진은 로봇처럼 그의 말에 따라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강민혁은 테이블 위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혼 서류야.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 그의 말은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그는 병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희망을 걸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아내를 옆에 두고 뒤에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져 나왔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절규는 텅 빈 거실을 울렸지만 민혁의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듯했다. 사랑 유진 씨,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 당신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잖아.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치 벌레를 씹는 것처럼 내뱉었다. 그의 말은 유진이 지난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말이다. 그는 마치 유진이 불량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기능적 결함 때문에 반품되어야 하는 물건처럼.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를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도구가 쓸모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리려는 것이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줄 거야. 당신이 살 아파트도 마련해뒀어. 그러니 조용히 도장만 찍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민혁은 이제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의 오만함은 유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유진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을 흘리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광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혁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필요 없어. 당신의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어. 유진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갈 거야. 당신과 당신의 지긋지긋한 집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강민혁, 당신은 오늘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의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을 걷어찬 거라고.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깊은 절망의 끝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원래부터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결국 텅 빈 마음과 상처뿐이었다. 민혁은 거실에 서서 그녀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아니면 위자료에 만족하며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진의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유진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물건에는 그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에 불과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이를 못 낳는 게 나 때문인지 아니면 당신 때문인지는 하늘만이 알겠지. 그 말은 민혁의 아픈 곳을 찔렀다. 사실 불임 검사는 유진 혼자서만 받아왔다. 시어머니는 감히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단정했고 민혁 역시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유진에게 떠넘겼다. 유진의 마지막 말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린 후였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세상이 무너졌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서유진 그 자체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다시 차오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인 박선영이었다. 선영아, 나 갈 곳이 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결국 다시 떨려 나왔다.
모든 강한 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흐느끼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겨우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인간 쓰레기들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주소 찍어. 내가 갈게.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진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절망의 밤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을 열어줄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유진은 친구 박선영의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녀가 살던 넓고 화려한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감각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박선영은 그런 유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침마다 억지로 그녀를 깨워 함께 식사를 했고 밤에는 맥주를 마시며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 선영은 유진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버팀목이었다. 서유진 정신 차려. 그딴 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세상에 보여줘야지. 최고의 복수는 네가 그들 없이도 훨씬 더 잘 사는 거야. 친구의 직설적인 위로는 때로는 아팠지만 효과가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폈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강민혁과 시댁으로부터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비즈니스 분석가로 몇몇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다. 과거 전략기획팀에서 쌓은 경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일은 그녀에게 생계 수단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컨설팅 회사를 통해 중견 IT 기업인 미래테크의 경영 분석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다. 꽤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였지만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대한 자료에 파묻혀 지냈다. 미래테크의 재무제표 시장 점유율, 경쟁사, 동향 내부 조직 문화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유진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미래테크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기업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방만한 경영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 그녀는 보고서에 이 모든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혁신안을 함께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닌 회사의 명운을 건 수술 계획서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제인송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주인인 한지훈은 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부실 기업들은 어김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했다. 그는 지금 새로운 사냥감으로 미래테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지?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비서실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작성한 바로 그 미래테크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익명으로 제출된 보고서였지만 그 내용은 다른 어떤 유명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보다도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 제시된 인수 후 통합 PMI 전략은 그가 막연하게 구상하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받은 익명의 프리랜서 보고서입니다.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한지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필요 없어. 당장 이 사람 찾아내. 내일 오전에 내 사무실에서 직접 보고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보고서의 한 문장에 머물렀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문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컨설팅 회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보고서 작성자와 직접 미팅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클라이언트의 이름이 진숭그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진숭그룹,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한지훈.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유진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지난 한 달간의 괴로움으로 살이 빠져 옷이 조금 헐렁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눈빛.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처럼 떨렸다. 할 수 있어, 서유진.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집을 나섰다. 지인숭 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했다. 유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빠르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과거 강민혁의 회사에 다닐 때도 이 정도의 위압감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회장실 앞 비서가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서유진 분석가님 되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고 유진은 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넓고 정갈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풍경을 등진 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한지훈이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서늘할 정도로 지적인 분위기. 그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는 유진의 모습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인가? 그의 첫 마디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낮았다. 유진은 긴장으로 뻣뻣해진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한지훈은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보고서는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군. 그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이 10년 내에 사장될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근거가 뭐지? 업계에서는 여전히 유망한 기술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다.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문제는
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대체 기술이 이미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특허 출원 동향과 해외 스타트업 투자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 소스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RD, 부서의 전면 개편은 내부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 아닌가? 그는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평범한 분석가라면 이쯤에서 당황하며 물러설 터였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물론 반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낼 때 환자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미래테크에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대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제시와 함께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확신에 차 있었다. 한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창백한 얼굴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비범한 통찰력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체적인 판을 읽고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할 줄 아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름이 서유진이라고 했나? 그는 보고서를 덮고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지인승 그룹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군.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파격적이어서 유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오늘 처음 본 자신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는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듯한 신뢰의 빛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나약한 질문이 튀어나왔다.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일들이 그녀의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해. 당신은 대답만 하면 돼. 하겠나 안 하겠나?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강민혁의 비웃음과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초리가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새로운 인생은 지인승 그룹의 기업 혁신 TF팀 팀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지훈 회장의 파격적인 인사 발령에
회사 내부는 술렁이었다.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젊은 여자가, 그것도 회장 직속의 핵심 부서 책임자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첫 출근 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다. 팀원들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차출된 엘리트들이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리더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특히 기존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박 이사는 사사건건 유진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맡아야 할 자리를 유진이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회의 시간마다 그는 유진의 제안에 비아냥거리거나 현실성 없는 트집을 잡으며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었다.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이끌게 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인순 그룹이 최근 인수한 미래테크의 정상화 작업이었다. 그것은 한지훈이 그녀에게 던진 시험대이자 기회였다. 유진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미래테크의 문제점들을 파고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한지훈은 그녀의 모든 행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했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밤늦게까지 검토하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었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동지에 가까웠다. 늦은 밤 회장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잦아졌다.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들은 커피 한 잔에 의지해 미래테크의 미래에 대해 논했다. 그러다 가끔 대화가 다른 길로 새기도 했다. 한지우는 무심한 척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고 유진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이나 이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굳게 닫힌 문과 같았지만 한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들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의 그런 배려는 유진에게 큰 위안과 신뢰를 주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유진은 이사회 앞에서 미래테크 정상화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자리는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무대이자 그녀의 입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이사를 비롯한 보수적인 임원들은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뜬구름 잡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모든 주장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했고 모든 전략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동반했다. 그녀는 미래테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수술 계획을 제시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박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팀장님의 제안은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특히 핵심 인력의 30%를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임원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박 이사를 응시하다가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이해 제기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제가 제안한 구조 조정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심층 분석 결과 현재 미래테크 인력의 상당수가 비효율적인 업무에 중복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미래테크의 부서별 업무 효율성 분석 자료였다. 이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특정 부서의 인력들은 하루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회의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비효율을 걷어내고 핵심 인재들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사업 부문에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다른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한 발 앞서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직원들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계획까지 상세하게 준비해 온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던 그의 의도는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회의는 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상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해 없으면 서유진 팀장의 계획안대로 즉시 추진하도록 하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의 한마디는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유진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유진에게 한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일 얘기 대신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그 앞에서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보였다. 고된 싸움에서 승리한 후의 안도감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이 뒤섞인 미소였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차 안에서 무심코 물었다. 서 팀장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일하는 거지? 그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증명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짐작할 뿐이었다. 선영의 오피스텔에 돌아온 유진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다. 그때 우연히 켠 TV에서 의학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불임 치료의 최신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다. 유진은 무심코 채널을 돌리려다 화면에 나온 한 의사의 얼굴을 보고 손을 멈췄다.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불임 진단을 내렸던 바로 그 의사였다. 그는 방송에 나와 불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단 한 번의 검사로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특히 원인 불명의 불임의 경우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의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의 검사. 하지만 자신은 혼자서만 모든 검사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강민혁이 검사받는 것을 결사반대했고 민혁 자신도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원인이 그녀에게 있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왜 자신에게는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는 그저 결과지를 내밀며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진단을 받았던 그날 의사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것 같기도 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주며
자신을 안타깝게 쳐다보던 시선도 뒤늦게 떠올랐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병원비, 영수증 한 장을 찾아냈다. 마지막 진단을 받았던 그날의 영수증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영수증이었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혹시 그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아니 만약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가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닐 거라고, 자신의 상상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몇 달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서유진이 이끄는 미래테크 정상화 프로젝트는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감한 혁신안은 초기에는 반발에 부딪혔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자 비난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지인송 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유능한 전략가 서유진 팀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의심의 씨앗은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밤늦게 홀로 퇴근하는 길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부족했다. 그녀는 일에 더더욱 몰두하며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인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인송 그룹은 포럼의 메인 스폰서였고 한지훈과 함께 유진도 핵심 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유진은 한지훈의 옆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전처럼 값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자신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대신 강인함과 깊이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어설픈 친절이나 거짓된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러 기업 총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무심한 척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었다. 낯선 환경에서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연애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유진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데서 다보네 서유진 씨.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민혁과 그의 팔짱을 낀 채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새로운 아내 오수아였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민혁은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특유의 오만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유진과 그 옆에 선 한지훈을 번갈아 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지인승그룹 회장님 비서라도 된 건가. 능력이 좋네. 이혼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구하고. 그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유진의 성공을 그녀의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폄하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오수아가 웃음을 터뜨리며 거들었다. 어머 민혁 씨,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능력이 좋으시니까 회장님 눈에도 든 거겠죠. 그렇죠. 서유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런 곳에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제 걱정은 마시고 본인 회사 걱정이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혁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다른 중견기업 대표들과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어 보려 애쓰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반격에 강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집안 회사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렵다는 소문은 업계에 파다했다. 정곡을 찔린 그는 더욱 악의적으로 유진을 공격했다. 걱정 마. 우리 회사는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곧 좋은 소식도 들릴 거야. 수아 씨가 임신했거든. 당신은 평생 가질 수 없는 행복이지. 그 말은 유진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고, 오수아는 보란 듯이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이명을 느꼈다. 숨이 막혀왔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물러서게 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강민혁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혁 대표, 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군.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강민혁과 오수아는 물론 유진조차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한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서 팀장은 당신 같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인재야. 당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도 있었을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다. 그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자금난 때문에 우리 지인송 캐피탈에 제출한 긴급 대출 신청서는 오늘 오전에 최종 부결되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회사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거든. 한지훈의 말에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강민혁은 감히 진승그룹의 회장인 한지훈에게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분노와 굴욕감에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오수아 역시 의기양양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한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싼 채 가자서 팀장. 이런 부류와는 더 이상 섞일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경애 그리고 몰락한 자에 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유진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참고 있던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한지훈이
그런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을 지켜준 남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 강민혁의 비열함과 한지훈의 든든함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에 매달려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한지훈은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와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일은 하지만 한지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과할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어. 내 직원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층 더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 자신을 의심하지 마.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이 그의 말에 의해 치유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강민혁과 그의 가족이 자신에게 저지른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씨앗은 이제 분노라는 자양분을 받아 복수를 향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준비를 마쳤다. 지난밤의 사건은 서유진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주저함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차가운 결의가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나갈 시간이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유진은 한지훈의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분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며 도움을 구걸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자신이 싸워야 할 전쟁이었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무기였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유진의 목소리에 한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들어와요, 서 팀장. 마침 나도 할 말이 있었어. 그의 말에 유진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유진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진단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 진숭그룹의 법무팀이 신뢰하는 사설 조사업체나 전문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브리핑하는 것처럼 논리정연했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 팀장 어젯밤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나 당신은 내 사람이라고.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지금 바로 감사팀의 고진혁 팀장, 그리고 법무팀의 최경수 변호사를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유진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감사팀과 법무팀은 지인숭 그룹의 가장 정예화된 조직이었다. 일개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움직일 부서가 아니었다. 회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의 자원을. 유진이 만류하려 했지만 한지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 당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한 심각한 범죄 행위야. 그리고 지인성 그룹은 우리 직원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아.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곧이어 고진혁 팀장과 최경수 변호사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지인숭 그룹 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물들이었다. 한지우는 그들에게 유진이 겪었던 일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밝혀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2주 안에 모든 진실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그 순간부터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인숭 그룹의 정예 조사팀은 유진의 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산부인과 의사 문영준 원장이었다. 조사팀은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상태, 은행, 거래 내역, 주변 인물 관계까지 모든 것이 감시망에 올랐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가 포착되었다. 문 원장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유진이 최종 진단을 받았던 시점을 전후하여 그의 모든 빚이 깨끗하게 청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강민혁의 어머니, 즉 유진의 전 시어머니인 윤혜숙 여사의 차명 계좌가 발견되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조사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문 원장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그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찾기로 했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일일이 접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오래전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그 간호사는 이미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팀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팀이 그녀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윤혜숙 여사와 문 원장 사이에 검은 거래에 대한 증거를 내밀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윤혜숙 여사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문 원장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며 서유진의 진료 기록을 조작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이후 문 원장의 지시에 따라 유진의 정상적인 검사 결과지를 불임 환자의 결과지와 바꿔치기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간호사의 자필 진술서, 윤혜숙 여사의 차명 계좌에서 문 원장에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은행 기록, 그리고 조작된 진료 기록의 원본까지. 지인성 그룹의 조사팀은 이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리고 약속한 2주가 되던 날 그 보고서는 한지훈의 책상 위에 놓였다. 한지훈은 보고서를 먼저 읽어본 후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보며 자신의 운명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고진혁 팀장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윤혜숙 여사의 사진 문원장의 얼굴,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 영상.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모든 것은 단지 시어머니의 추악한 욕심이 만들어낸 잔인한 연극이었을 뿐이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쓸모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쳤던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브리핑이 끝나고 조사팀이 물러갔다. 회장실에는 다시 유진과 지훈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의 분노와 위로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이유를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유진이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지우는 그런 그녀의 눈을 멀차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싸워주겠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이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진실이 담긴 보고서는 서유진과 한지훈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무거운 침묵을 자아내고 있었다. 유진의 내면에서 들끓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집행할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을 읽은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길이야. 이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지. 아마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하며 당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세상에 들춰내야만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 인간의 오만함과 위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당신이 선택해. 어떤 길이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두 번째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한 제국, 그들의 자존심의 근원인 회사를 무너뜨려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서유진과 한지훈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혹은 동료애를 넘어선 것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파트너로서의 맹세였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말 없는 서약이었다. 다음 날부터 제인송 그룹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한지훈은 본사 내 가장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을 그들의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그곳에는 오직 네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서유진, 한지훈, 그리고 조사팀을 이끌었던 고진혁 팀장과 최경수 변호사. 그들은 강민혁의 집안이 운영하는 대형 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대형 건설의 조직도, 재무 상태, 주요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까지 모든 정보가 띄워졌다. 유진은 마치 적진의 지도를 분석하는 장군처럼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난 5년간 며느리로서 보고 들었던 모든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형 건설의 가장 큰 약점은 과도한 차입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유진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강 회장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자금의 흐름만 찾아낸다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핵심적인 정보였다. 그녀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작전은 여러 단계에 걸쳐 입체적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진숭그룹의 자본력을 이용해 대형 건설의 협력 업체들을 압박하여 거래를 끊게 만든다. 둘째,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언론의 대형 건설의 비자금 의혹과 부실 공사 문제를 흘린다. 셋째, 핵심 기술 인력들을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여 회사의 동력을 마비시킨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 유진과 지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님과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상황실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훈 씨와 유진 씨라고 불렀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고 때로는 지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잠이 들기도 했다. 일과 복수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두 사람만이 남은 상황실. 유진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추적하다 지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훈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온기에 유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무리하지 마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당신이 무너지면 이 모든 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유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가끔은 무서워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제게 무엇이 남을지. 지훈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내가 있잖아.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이 모든 게 끝나도 당신 곁에는 내가 있을 거야. 혼자 두지 않아.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대형 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폭탄이 아니라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정교하게 허물어뜨려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치밀한 공성 계획이었다. 모든 시나리오와 변수까지 계산된 완벽한 작전이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들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명은 네메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의 이름이죠. 우리는 대형 건설의 신의 형벌과도 같은 파멸을 선사할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중앙에 섰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팀원들을 둘러본 후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작하지. 그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된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실에는 다시 유진과 지훈 두 사람만이 남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대형 건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쳐 저 오만한 제국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유진은 스크린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강민혁. 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다. 그의 행동은 그녀를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말 없는 서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복수의 칼날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명 네메시스가 가동된 후 수면 아래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대형 건설의 자금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과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주요 자재 납품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서서히 그의 제국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전쟁 상황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지만 그 속에서 서유진과 한지훈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평온하고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분노하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복수라는 어두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그 길은 외롭지 않았다. 어느 주말 한지호는 유진을 서울 근교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갔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잠시 머리를 식히자는 명분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잠겨 있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싸움이 끝나면 그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의 질문에 유진은 말없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 질문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유진은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오직 그녀만을 담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생각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절실했다. 서유진 씨, 당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복수까지 내가 모두 함께 짊어질게. 그러니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나에게 줘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끌어안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껴안았다. 복수의 맹세는 이제 사랑의 서약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한 달 뒤 바로 그 별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객은 유진의 친구인 박선영과 지훈의 최측근인 고진혁 팀장 최경수 변호사가 전부였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유진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들은 호수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지인송 그룹의 회장과 팀장이었고, 네메시스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더해졌다. 유진은 더 이상 선영의 오피스텔이 아닌 지훈과 함께 꾸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진은 극심한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최근 무리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본 지우는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억지로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유진은 병원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마치 죄인처럼 굳은 표정으로 진찰실 의자에 앉았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잠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표정에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다시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이어진 의사의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벌써 8주차에 접어들었네요. 의사의 말에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임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어였다. 그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불임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그는 초음파 기계를 준비하며 덧붙였다.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쪽 화면을 보세요. 유진은 홀린 듯이 화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화면 속에는 작고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보였다. 그런데 잠깐만요.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경우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기집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세상의 새쌍둥이입니다. 그 말과 함께 두근두근 하는 세 개의 작은 심장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새쌍둥이, 불임이라는 낙인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신은 한 번에 세 명의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진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지우는 유진의 울음소리에 놀라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유진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내 의사의 설명을 듣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다. 새쌍둥이,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나 되물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에도 커다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용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껴안았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기적을 조용히 음미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우는 유진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아직은 납작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 씨. 내게 와줘서 그리고 우리 아기들을 데려와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임신 사실을 당분간 세상의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이다. 네메시스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 적들에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었다. 유진은 연약한 임산부로서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세 개의 작은 생명. 그 존재는 그녀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갑게 빛났다. 다가올 폭풍을 향해 그녀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채 고요히 서 있었다. 고요함은 폭풍의 서막일 뿐이었다. 작전명 네메시스의 2단계가 시작되면서 대형 건설을 향한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다. 한 유력 시사 주간지의 표지에 강민혁의 아버지인 강만수 회장의 얼굴이 실렸다. 대형 건설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지인승 그룹이 익명으로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로 채워진 기사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급력을 가졌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여론은 들끓었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형 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성난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대형 건설 본사와 강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굳게 닫혔던 제국의 성문에 마침내 파괴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만수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발버둥 쳤다. 그가 비자금으로 관리해왔던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다. 지인승 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이 뒤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들은 썩은 동아줄이 된 강 회장과의 관계를 서둘러 끊어내고 있었다. 그의 돈과 권력이 만든 신기루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그에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언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고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어설픈 변명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회사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수십 년간 거래해왔던 은행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인승 그룹의 전쟁 상황실. 유진과 지우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대형 건설이 무너져 내리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냉철한 표정으로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지금이 핵심 인력을 빼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대형 건설의 미래기술연구소장과 해외 플랜트 사업 본부장에게 접촉하세요. 우리가 제시할 조건은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예측대로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핵심 인재들은 주인승이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았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면서도 남몰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이 생각보다 심했다. 회의 도중에도 몇 번씩 속이 메스꺼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가 조용히 위기를 넘겼다.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것은 오직 한지훈뿐이었다. 그는 회의 중간중간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거나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그의 배려 덕분에 유진은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대신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이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엄마로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판단은 더욱 냉정해졌다. 한편 강민혁의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사의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아내 오수아의 태도가 돌변했다. 대형 건설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과 부유한 삶을 보고 결혼했던 그녀는 집안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강민혁에게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아이 문제였다.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오수아는 임신 소식이 없었다. 초조해진 그녀는 몰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그녀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민혁에게로 향했다. 설마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서유진 씨도 그래서 애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오수아의 비난은 강민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과거 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그녀의 말을 부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유진을 쫓아냈던 바로 그 이유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대형 건설이 연일 터지는 악재로 휘청거릴 무렵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던 대형 건설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도착한 긴급 팩스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방금 지인승 그룹의 자회사인 지인승 이씨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적대적 인수합병.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한 지금의 대형 건설은 지인숭이라는 거대한 공룡에게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강만수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인승.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강민혁 역시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지인승 그룹.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한지훈. 연회장에서 서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 차가운 경고를 날렸던 바로 그 남자.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명백히 자신들을 겨냥한 표적 공격이었다. 전쟁 상황실. 유진과 지훈은 진상 이 씨의 인수합병 선언이 헤드라인 뉴스로 뜨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강민혁의 모습이 비쳤다.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만이 이제 막 시작된 파멸의 축제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제국의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텅 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그는 지인승 그룹의 회장으로 소개되는 한지훈의 당당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한 가지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서유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끔찍한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대형 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인숭 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강만수 회장과 강민혁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검찰 수사로 강 회장의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는 구속 수감되었고 가문의 재산 대부분은 추징금과 벌금으로 몰수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가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회사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그의 곁에는 오직 도끼만 남은 어머니 윤혜숙 여사와 집안이 망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민 아내 오수아의 배신뿐이었다. 그는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웠다. 그리고 술에 취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유진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올랐다. 모든 불행이 그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망상이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결국 증오를 이기지 못한 강민혁과 윤혜숙 여사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무작정 제인송 그룹 본사로 쳐들어갔다. 한지훈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며 1층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한지훈 회장 나오라고 해. 비겁하게 남의 뒤통수나 치는 놈 당장 나와. 그들의 추한 모습은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다. 소란이 커지려던 순간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보안팀이 그들의 움직임을 멈췄다. 잠시 후 한 비서가 내려와 그들을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민혁과 윤혜숙 여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세에 한지훈이 굴복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최고층에 위치한 대형 컨퍼런스룸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넓은 회의실에 가장 상석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서유진이 홀로 앉아 있었다. 몇 달 사이에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왕과 같은 차가운 위엄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한지우는 어디 있나? 윤혜숙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유진은 그런 그들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으시죠. 두 분께서 찾으시는 분은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강민혁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 모든 거 내년 짓이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 독한 년. 유진은 그의 욕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문영준 원장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과거 윤혜숙 여사의 사주를 받아 유진의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모든 과정을 눈물로 고백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윤혜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윤혜숙 여사의 차명 계좌에서 문 원장에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강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윤혜숙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빼앗아갔죠. 유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바로 당신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단어는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밝혔다. 모든 진실 앞에서 강민혁과 윤혜숙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유진은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테이블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 누가 보아도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의 모습이었다. 강민혁과 윤혜숙 여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하며 그녀의 배를 쳐다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너는 불임인데. 윤혜숙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유진은 그런 그녀를 향해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말했잖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이 몸에 지금 세계의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당신들 가문의 대가 아니라 나와 내 남편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 명의 아이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덕분에 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쌍둥이라는 말에 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완전한 패배였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렸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 그것도 새쌍둥이를 임신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잔인하고 완벽한 심판이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존재의 이유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유진의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등장은 패배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혁과 윤혜숙 여사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저 쓰레기들 당장 내 건물에서 끌어내.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면서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유진과 지훈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유진의 배 위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있는 지훈의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진의 모습. 그 완벽한 그림 속에서 그는 자신이 영원히 낄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한지우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유진 씨. 정말로 다 끝났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진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마치 엄마의 승리를 축하라도 하듯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절망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주말 오후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정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유진은 하얀 테라스 의자에 앉아 행복의 겨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3명의 보물이 있었다. 첫째 아들 한지우는 아빠를 쏙 빼닮아 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똑똑했다. 지금도 그는 복잡한 입체 퍼즐을 놀라운 속도로 맞추고 있었다. 둘째 아들 한지호는 엄마를 닮아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 작은 토이 피아노 앞에 앉아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동요를 제법 그럴듯한 멜로디로 연주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막내딸 한서아는 오빠들 사이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분인지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녀는 퍼즐이 잘 풀리지 않아 잠시 시무룩해진 지우의 곁으로 다가가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작은 위로의 지우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다시 퍼즐에 집중했다. 유진은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행복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천재라니까. 어느새 다가온 한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인스웅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한 남자의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당신 닮아서 그렇겠죠 뭐. 그녀의 대답에 지훈이 소리내어 웃었다. 유진은 이제 지인승 그룹의 부회장이자 남편인 한지훈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새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도 과거의 경험과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 재계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의 성공 신화로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버렸던 남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저 멀고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무감각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심판은 끝났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허름한 변두리. 한 남자가 지저분한 편의점 창고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땀과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 덥수룩한 수염과
공허한 눈동자. 한때 재벌 2세로 모든 것을 누렸던 강민혁의 현재 모습이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사업으로 탕진하고 이제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는 편의점 가판대에 놓인 잡지 표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승그룹 한지훈 회장과 서유진 부회장 세기의 커플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과 지훈,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긴 3명의 아이들,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완벽한 행복의 모습은 그의 비참한 현실을 비추는 잔인한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유진은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을 지키는 남자와 그녀를 쏙 빼닮은 아이들. 그것은 본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지도 모를 행복이었다. 후회와 질투가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의 어머니 윤혜숙 여사는 아버지가 구속된 충격으로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우리 아들은 곧 대형그룹을 이끌 회장님이시다라는 헛소리만 되풀이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다시 평화로운 정원.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유진과 지우는 아이들을 불렀다. 지우야, 지호야, 성아야.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야. 아이들은 부모님의 부름에 앞다투어 달려와 그들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두 아들을, 유진은 딸 서아를 안아들었다. 5 식구의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갔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지훈이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서유진,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줘서 고마워. 유진은 말없이 그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불임이라는 거짓된 저주를 이겨냈고 자신을 버렸던 세상에 완벽하게 복수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렸던 남편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된 셈이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의 빛이 더욱 찬란하듯 그녀의 인생은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다. 불임이라 버림받았던 그녀는 이제 3명의 천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열고 있었다.